예, 지금 거기 기다리고 계시는 후보자분들께서도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달을 좀 하지. 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 사회를 맡은 이만희 원내부대표입니다. 오늘 당선자 총회 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님 등 지도부 인사 말씀 후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소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가지 섹션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섹션은 합동 토론회로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과 답변, 상호 주도 토론을 진행한 후 점심 식사 이후에 두 번째 섹션인 현장 질문과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투개표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당선자 총회는 방송사와 국회방송, 당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당선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몇 분 오셨죠? 예.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재적 당선자 총 84명 중 7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선자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민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은 앞에 있으면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반주에 맞추어 제창하겠습니다. 하세요.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순직 당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당선인 여러분들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을 선출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원내대표로서 제가 달려왔던 지난 5개월 참 숨가빴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참 많았는데 작년 12월에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 가지고 싸우게 됐는데 이른바 정체불명의 4+1을 가지고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그리고 이어서 선거법, 공수처법 차례로 계속 날치기 처리를 했죠. 이른바 그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들 이렇게 힘의 논리로 완전히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했습니다. 타협이랄지 협상, 대화 이런 정치는 이미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맞서서 저희 당은 필리버스터 동원해서 여러 가지 저항을 했지만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이라는 막중한 자리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전부 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나아가 우리 당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당원 동지들 그리고 우리 당에 애정을 보내주신 수많은 국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 지금 총선 참패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 참패와 관련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우리 당 보고 바뀌어라, 변화해라, 혁신해라 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환부작신, 썩은 것을 도려내서 새 것으로 바꾼다라는 건데 바로 그런 환부작신의 태도 그리고 환부작신이 되어야만 우리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선당 후사의 자세로 임해 주시고 우리는 원팀이다, 한 팀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실제 일을 해야만이 우리 당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하면서 그다음에 선거 직후에 또 당대표 권한까지 함께 맡아가지고 이런 무거운 임무를 해왔는데 미처 숙제도 제대로 다 마무리 못하고 차기 지도부한테 이렇게 넘겨드리게 돼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숙제 중에는 당연히 우리가 했어야 될 게 왜 졌는지 패인 분석 그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반성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총선 일정에 지금 쫓기다 보니까 그러지 숙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숙제는 다음 지도부에서 적절하게 잘 또 처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5개월 기간 동안에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원내 지도부들 우리 김재원 정책위 의장님, 김한표 원내 수석 부대표님 그리고 원내 부대표단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와 함께 끝까지 도와주었던 우리 20대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 보좌진들, 사무처 당직자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한테도 심심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 심재철은 국가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뒤에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돕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길 잘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원 정책위 의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예. 다음은 이번 선거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관리위원들께서 호명을 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성중 선거관리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예. 다음 네 분의 선거관리위원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이항수 의원님, 그리고 저 이만희 의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감표위원도 겸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 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제4조에 의고 박성중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원내 대표 및 정책의장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성중 의원입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그 선출안을 상정하기 전에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합동 토론회 진행 관련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회의를 지난 4월 29일 개최를 해서 선거일 확정 등 제반사항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초선 당선자님들의 여러 가지 입장, 또 재선 이상 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다 참고해서 합동 토론회 세부 진행 과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합동 토론회는 종전에는 합동 토론회가 1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개 질문으로 구성해서 이 합동 토론회 질문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서 3가지로 다 충분히 최대 공약수로 구성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호 주도 토론입니다. 팀당 15분씩 해서 적극적인 좀 더 우리 선거전이 좀 더 액티브하고 적극적이고 또 임팩트 있는 그런 선거전이 될 수 있도록 현장감을 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적석 질문을 받습니다. 점심시간대 여러분이 작성하신 질문서를 질문함에 넣으면 그중에 5개를 뽑아서 직접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 앞에서 놓은 중복 질문이라든지 또 특정 후보를 찬양하는 또는 디스하는 이런 질문들은 저희 선관위원이 상의해서 누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바로 이 자리에서 김밥으로 합니다. 다만 첫만 일단 그 방송 카드를 위해서 시간만 잡고 나머지는 카메라 기자는 전부 퇴장하는 걸로 해서 우리 자체 분들만 점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은 제62조 및 68조에 의거하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입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후보자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제10조에 의거 지난 5월 6일 후보자 등록 및 등록과 기호 추첨을 마친 결과 기호 1번에는 주호영 이종배 후보죠. 기호 2번에는 권영세, 조혜진 후보조가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선자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규정 제22조에 의거 재적위원 가반수 투표와 투표위원 가반수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가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나
득표수가 같을 때는 결선 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입 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후보자의 합동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합동 토론회는 김정재 선거관리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후보자 합동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정재 선거관리위원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두 후보조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주호영 먼저 자리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예. 자리 예, 편히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 의장 후보조를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호 2번 권영세 원내대표 조혜진 정책위 의장 후보조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럼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동토론회 섹션별 진행 순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섹션 1에서는 모두 발언, 공통 질문과 답변, 그리고 후보자 간 상호 주도 토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섹션 1 종료 후에는 당선자들께서는 마련되어 있는 김밥과 샌드위치로 식사를 하시면서 섹션 1 토론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후보자들에게 공통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준비된 종이에 적으셔서 정면 테이블에 마련된 현장 질문통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 시작되는 섹션 2에서는 현장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합동 토론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정면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신호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각 후보조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원내대표 후보자들에게 들께서 먼저 하신 후 그다음 정책위 의장 후보자들께서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원내대표 후보자 5분, 정책위 의장 후보자 3분이며 정면 타이머 표시에 따라 발언을 진행해 주시고 발언 시간 종료 30초 전에 신호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종료되면 종료 신호음과 함께 마이크도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발언은 토론석에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주호영 원내대표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주호영 후보입니다. 여러분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20대 총선, 19대 대선, 지방선거에 이은 4연패입니다. 책임 있는 다선 의원들로서 특히 새로 등원하시는 당선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역할이 평범했다면 저는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 원내대표에게는 지도부 구성, 원구성, 협상,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기소된 분들의 해결 문제, 무소속 당선자 복당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될 첫 원내대표로서 여당보다는 선수도 높고 또 여당을 상대로 수많은 협상 경험이 있는 제가 첫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상황이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이지만은 당을 위해서 저희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는 연습이나 시행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대여 협상 경험과 전략 그리고 집요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에서 가장 길었던 개원 협상을 주도해봤고 100여 차례가 넘는 세월호 협상, 또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적 열세를 전력 우위로 극복해야 합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천시와 지리가 아무리 좋아도 인하만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원내 지도부는 당 개혁과 지도부 구성이라는 또 다른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개혁 방안과 실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연이은 실패는 진정한 집권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집권 의지가 있으면 민심의 흐름을 놓칠 리도 없고 우리가 소홀히 하는 세대나 계층도 있을 수가 없으며 청년, 여성, 호남, 수도권,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정책 개발에도 소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다투는 볼성사나운 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과 조직의 활동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빅데이터와 AI의 시대에 이제는 과학이 된 선거를 우리는 우리만의 폐쇄된 신념으로 민심을 잃고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을 제대로 된 정책 정보센터로 조속히 개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선자 여러분, 역대 상임위 배정 중에서 제가 수석 부대표로 관여했던 18대 상임위 배정이 가장 잘 되었다는 평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다면 이번에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임위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각자의 공약을 원내대표단이 일일이 정기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모시고 전문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초선 의원 여러분들의 참신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만들겠습니다.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기소된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마이크가 왜 나가? 말을 보지 말고 행적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행적은 그 사람이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당의 활로를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21대 국회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권영세 후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당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나가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국회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원의 자리에서 우리 당을 바라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보았습니다. 8년의 공백기가 아쉽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당과 여의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부분보다 안타까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전략이나 협상 기술은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전략, 국민과 함께하는 위기 대응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84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당을 재건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당을 대표하는 전투력을 품고 이기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의 활력을 새롭게 일으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4가지 미래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킬 것은 더 단단하게 지키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은 담아내는 과감한 변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당의 가치와 정책은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복지, 인권 등의 진보적 정책은 물론이고 우리가 강점을 보였던 경제와 외교 통일 정책에서도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특히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당의 가치와 정책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신다면 재건과 혁신 특위를 서둘러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까지 수렴하여 당의 체질을 바꾸고 당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챙기고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정책 정당, 민생 정당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국민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위기 극복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당의 정책기구와 여의도연구원을 혁신하고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정책과 컨텐츠가 넘치는 그런 정당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셋째, 미래로 가는 청년 정당의 길을 열겠습니다. 2040, 중도, 수도권, 우리가 총선 참패에서 배운 키워드들입니다. 당이 젊어지지 않으면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습니다. 청년 인재들이 당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당의 예산을 배정하여 청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자치선거의 청년 의무공천 실천 방안을 비롯해서 청년 정당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원내 운영을 이뤄낼 혁신적인 소통의 길을 열겠습니다. 당의 수직적 운영 구조부터 수평적 소통 구조로 바꿔내겠습니다. 일방적 당론 강요 시스템을 타파하고 의원님들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 의원총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원총회를 실질적인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당의 정책과 원내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초선 의원님들을 정책위와 각 소위에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대 국회의원 여러분, 저 권영세가 원내 대표가 된다면 1년 뒤 우리 당은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저 권영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답을 모아서 혁신과 재건의 길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책위 의장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종배 정책위 의장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당선자 여러분, 기호 1번 정책위 의장 후보 이종배입니다. 먼저 여러분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들로부터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미래 한국당과 합쳐도 개헌저지선을 간 넘길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를 고민하면서 굳이 정책위 의장, 야당 정책위 의장으로 나서서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했던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 하나의 안위를 생각해서 위기에 처한 우리 당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당 후사의 충정과 또 우리 당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국민들께 다시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당내의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고 또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정책위 의장이 되면 우리 정책위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책위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든 분들의 고견을 정치해서 정책 개발 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주요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 공약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이 국회 조기에 정착해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특히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젊은 정책들을 집중 개발하겠습니다. 넷째, 당을 혁신, 쇄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선자 여러분, 촛불은 스스로 태워서 세상을 밝힌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각오로 정책위 의장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행안부 차관 그리고 예결위 간사, 교문위 간사, 산업위 간사 그리고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조혜진 정책위 의장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 저는 우리 당이 자기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일하는 정당임을 국민들이 인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호남과 세월호, 4.3과 5.18, 전교조와 민노총, 3040과 운동권 586, 극렬 친문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표를 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게 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단 한 명도 배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모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나의 국민으로 품는 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호남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을 거쳐서 영남으로 가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빈민에서 시작해서 서민을 거쳐서 중산층으로 가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스스로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인생의 출발부터 뒷줄에서 시작하고 기회의 문이 막혀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인생 팔자가 결정지어져 버리는 희망 없는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서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국민이 고민하는 것, 국민이 걱정하는 것, 국민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 국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우리의 일에 반영하는 당, 국민과 늘 호흡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당,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당,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비전과 청사진을 만들 줄 아는 당이 되게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당, 실력 있는 당, 유능한 당의 명성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절제와 품격이 있는 보수당의 모습을 되찾겠습니다. 말에 향기가 있고 행동에 기품이 흐르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싸울 때도 망나니의 칼이 아니라 기사의 창으로 싸우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님, 우리 함께 이런 당을 만들어 가보지 않겠습니까? 권영세와 조혜진이 앞장서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후보조의 모두 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공통 질문은 당선자님들께 어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접수받아 선관위에서 엄선하여 결정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공통 질문 제출에 협조해 주신 당선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 질문은 총 3가지입니다. 각 후보조별로 질문을 드리고 원내대표 후보자 또는 정책위 의장 후보자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3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지적. 둘째, 중도층, 여성층 3040 공약에 대한 실패. 셋째, 국민 공감, 소통 능력의 부족 등등의 다양한 패인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패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후보자가 생각하는 패인에 대한 보완점과 2년 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기호 1번 주호영 이종배 후보조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질문이 2개로 나왔는데 이번에 하나로 합쳤는데 이걸 2개를 다 3분 안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네, 좀 질문이 긴데요. 네. 이 총선 실패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에 나왔던 것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절박한 집권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막연히 잘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워낙 못하니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요행만 바랐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 읽기도 실패하고 평소 준비도 없고 공천도 엉망이고 우리끼리 늘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이 모두가 절박한 집권 의지 부족에서 저는 다 생기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거 관리도 실패했다. 소위 축구로 말하면 문전 처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선거 기간 중에 우리가 막말 파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대방의 결정적인 실수나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무너졌을 때는 저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원칙은 쉽지만은 막상 지켜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첫째 조직, 둘째 정책, 셋째 인물, 네 번째 홍보, 그다음에 사전 준비 이런 것들을 모두 차분차분 해나가야 됩니다. 정책이란 것을 그냥 말하면 정책이지만 여기에는 민심 읽기가 들어가야 되고 지역별, 연령별, 세대별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는 2년 이후의 선거 대책은 우리가 지금부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선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차례차례 준비해가는 길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것에 앞서서 이제 우리의 메시지가 국민들이나 상당한 영역에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밉상이 된 측면이 있죠. 그런 것을 외부의 시각으로 철저히 봐서 제거하고 우리 아까 조혜진 후보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국민들이 저 당이나 저 당의 구성원들은 진정 국민의 어려움을 같이 하려는 진정성이 있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오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차례차례 모든 영역, 성공하는 조직이 갖춰야 될 기본 영역들을 차근차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후보나 인물이 중요한데 지금부터 대선 후보 발굴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여러분 트롯이 낡았지만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치를 태우니까 국민들의 환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후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1초가 남았는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권영세 조혜진 후보조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3분입니다. 예, 선거에 이겼을 때도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거에 졌을 때는 그야말로 이유가 5만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호영 후보께서도 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여기 우리 설문 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해당되는 거고 그중에서 특히 막판에 공천 파동, 특히 뭐 호떡 공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특히 비례대표 공천은 저도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피상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우리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우리 앞서 후보께서는 집권 의지를 얘기하셨는데 집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추지 못했던 부분이 우리 당이 전혀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했던 부분이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당이 우리 민생과 관련해서 소위 시그니처 정책이라고 할 만한 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모습하면은 떠오르는 거가 강경투쟁, 장외투쟁 그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한 게 아니라 이 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안이라는 거는 뭐 제 문제의식에서 보면은 자명합니다. 우리 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당이 지금 우리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내용의 정책을 제시하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여 투쟁, 뭐 투쟁이란 말이 이상합니다만 대여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스팔트로 나가는 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본인의 어떤 불만 내지는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로 나가겠지만 우리 국회에서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대여를 관여를 여당을 관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뭐 180석 대 84석 혹은 103석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그건 달리 방법이 없고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는 방법은 바로 개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당이 비록 개혁은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당대표가 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원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또 대여 관계에서의 확실한 개혁을 통해서 지지를 끌어내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힘을 얻어서 여당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야당을 만들어낸다면 다음번 선거에서는 그게 도지사 보궐선거가 됐건 대선이 됐건 우리 당에게 국민들이 다시 한번 지지를 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초가 남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조별 각 3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최고위와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의결이 있었으나 전국 상임위에서 임기 논란과 함께 김종인 측에서도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내 논란뿐만 아니라 내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먼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지지한다면 비대위의 임기와 권한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후보자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호 2번 권영세 조혜진 후보조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가요. 예. 앞서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거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원내 지도부, 저희들이 원내 지도부가 되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만 지도부의 의견이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당선자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그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저나 우리 상대 후보들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는지 그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그 내정이라고 친다면 내정자 측에서는 지금 수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선이 된다면은 우리 총의를 하루빨리 모아서 이런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하고 김종인 대표 체제로 계속해서 갈지 뭐 임기 연장을 시켜서라도 수락을 끌어낼지 아니면은 제3의 옵션으로 가져갈지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대위원장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당에서 이 혁신위원회 뭐 우리는 재건과 혁신위원회를 뒀습니다만 그 상위의 혁신위원회를 둬가지고 당분간 당의 개혁에 매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치열한 토론과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좀 하시죠. 네. 시간이 남았습니다.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요. 양해하신다면 앞부분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보충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선에서 진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당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통합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일부 정당하고 합했지만 소통합을 했는데 대통합 못했습니다. 합치고도 화학적 결합 안 됐습니다. 시너지 효과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정부 여당의 실정이 늘렸는데 제대로 이슈화 못했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짚고 대안제시는 아예 못하고 그에다가 공천파동이 일어나고 막말파동이 일어났고 막판에 재난지원금 이슈나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우리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이기려면은 이 원인 분석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원인 분석은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우리 전 당원이 여기 매달려야 됩니다. 중앙당은 시도당별로 중앙당 국실별로, 시도당별로, 각 기관별로, 해당 개별 선거구별로까지 다 진단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소백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합해서 대백서 만들고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라는 그 국민들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기득권 정당, 나이든 정당, 반대하는 정당, 막말 정당, 지역 정당이라는 거 이미지 바꿔야 됩니다. 컨텐츠 제고해야 되고 범보수 통합해야 되고 노선 중도 보수로 기존의 후보들 말고 50명의 더 많은 후보를 발굴해서 네. 다음은 기호 1번 주호영 이종배 후보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차기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8월 이전의 조기 전대냐 비대위냐 이런 선택이 주어졌을 때 저는 조기 전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연이은 참패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반성도 없이 바로 전대에 들어가면 여러분 겪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교과서에는 전대가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의 실제 전대 과정은 분열적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원 협상이 언제에 대해서 언제 국회가 개원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민주당과 국회에 집중해야 될 과정에 8월을 목표로 전당대회를 한다면 이 21대 국회 전반을 허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기 전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고 비대위라면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인데 관리형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조기 전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또 9월에는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혁신형 비대위로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여러분 공천이 없는 기간에 비대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김종인 비대위면 괜찮겠다 이렇게 봤는데 저희들 안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헌 당규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돼버리니까 8월 이전에 비대위가 끝난다고 하니까 못 받겠다 해서 지금 홀딩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저는 양자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자 총회에서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하고 저쪽이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되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파악한 분들의 의사는 꼭 숫자로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간을 조금 주고 비대위로 가자는 의견이 꽤 많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찬회 과정이라든지 의원총회 과정에서 이 상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조속히 이 지도부 형태를 마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이 어떻게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하는 참 관건이 차기 지도부 구성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께서도 고심하다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갔습니다만 일이 상당히 꼬여 있습니다. 현 상태를 그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 상태를 인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당은 지금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면서 새로이 서야지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수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 이런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좀 놓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 중의를 모아서 사기 지도부를 만들어 나가.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답변은 3분으로 해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집권 여당은 180석의 거대 공룡 정당이 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은 84석으로 그중 절반이 초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대 국회는 대여 전략 차원에서 상임위 심사 거부, 농성, 삭발, 단식, 장외투쟁 등 강대강 전략을 구사했으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 원내 지도부에게는 20대 국회와는 다른 방식의 원내 협상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새로운 원내 전략과 협상 카드는 무엇입니까? 먼저 기호 1번 주호영 이종배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80석이 가지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개헌과 개원을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입니다. 이 의석이 되지 않을 때도 과반이 넘은 여당이 밀어붙이는 힘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우리 권영세 후보는 사무총장을 2번 역임하면서 주로 우리 당의 조직 관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는 원내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원내대표 하면서 주로 상대당과의 협상에만 제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협상은 100여 차례 이상 미팅이 있었고 세월호 진상조사 배상법 저쪽 파트너가 3번 바뀌면서 저들이 해냈던 것이고 공무원연금법 협상도 OECD 국가에서 공무원 파업 없이 이룩한 유일한 협상입니다. 그런데 협상의 힘은 철저한 팩터와 전문성, 논리 이걸 준비해가지고 하는 수밖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숫자로 밀고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보루는 국민 여론의 힘입니다. 우리가 대안을 철저히 사실관계와 논리에 근거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의 대안이 맞다는 걸로 협상력을 이끌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난 20대에서 우리 패스트트랙 막느냐고 의원님들과 함께 좀 투쟁했던 일이 다시 생각나는데요. 이제는 그 일마저 못하게 생겼습니다. 180석 때문에 참 엄청난 숫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작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서 논리적 정당성을 만들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국민들이 우리 편에 서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싸울 때는 아주 지독하고 참 치열하게 이래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국민들께 호소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같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다수 거대 여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겨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참 여러분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논리적 논거도 만들어드리고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임위에서도
우리 현안 같은 거 관철시킬 거 관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권영세 조혜진 후보조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3분입니다. 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국회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을 폄훼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임위 심사 거부나 농성, 삭발, 단식투쟁, 거리투쟁 이런 것들은 그 실패로 판명이 났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한 데에 원인도 거기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첫째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상황이 180석 대 84석 혹은 103석 상황이니까 그 또 과거의 협상 경험이나 협상 기술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당선이 된다면은 협상 기술이 혹시라도 필요하면 제가 주호영 의원님께 상의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협상 기술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제안이나 우리의 입장이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과거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 한 120석밖에 안 됐을 때 무슨 국정조사고 특검이고 다 관철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뒤에 국민의 여론의 뒷받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의 그 지지를 우리 뒤에 든든하게 우리 백으로 갖고 있게 된다면은 이게 104석이 아니라 180석 이상 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바꿔가는 게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만져지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혜진 우리 정책위 의장한테 사실 제가 당선이 되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길 생각인데 이번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제 말씀 여기서 줄이고 우리 조혜진 의원 후보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영세 후보님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국민의 지지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180석 있어도 우리 뒤에 지지가 있고 우리 여론이 우리 손들어주면 180석 가지고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21대 국회 시작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이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발 번화로들을 해야 될 역사적 기점에 섰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면은 정책 이슈에 있어가지고 정부 여당 것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손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만들어내는 게 우리 당내의 역할도 있지만은 범보수 진영의 컨텐츠의 역량을 저는 우리 당에 집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바깥에 유능한 전문가들, 브레인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보수 진영이. 우리 보수 정당은 졌지만은 우리 보수 진영은 안 졌습니다. 여전히 보수주의, 보수 정당은 진보, 좌파보다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당에 엮어내느냐. 이번에도 공천받아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아쉽네요. 근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야기할 기회가 많고 또 특히나 초선 당선자들께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겁니다. 기회가 많으니까요. 다음으로 좀 미루시고 이상으로 일단 공통 질문 순서는 모두 끝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원내대표 선거한다고 이런 자리 나오시면 떨리기는 초선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늘 합동 토론회에 여러 가지 세션이 있지만, 제일 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호 주도 토론 순서입니다. 상호 주도 토론은 후보조별로 주도를 해서 토론을 하는 방식인데요. 상대 후보조의 답변 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한 조에 각각 15분이 주어집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상호 주도 토론 시에는 질문은 1분 이내에 해주셔야 됩니다. 혼자 질문 14분 하고 답변 1분 듣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분 이내로 해주셔야 되고 만약 1분을 넘으면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최소한 1분은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을 들으라는 취지인데요. 답변을 들으시고 만약에 너무 길다. 이거는 혼자서 뭐 10분씩 얘기한다. 그러면 알아서 주도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머 표시에 따라서 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찬가지로 신호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상호 주도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기호 2번 권영세 조혜진 후보조께 먼저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이종배 후보조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말씀드린 질문 1분 이내, 답변 시간은 최소한 1분 보장 꼭 지켜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저만 하는 거지요? 다 할 수. 예. 상관없습니다. 네 분이 할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갈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호 주도 토론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잘못 질문했다가는 어쨌든 저희가 좀 이겨야 되겠는데 상대방 자랑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게 지금 화합하는 자리에서 또 아픈 질문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적절한 선을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아플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주호영 후보나 이종배 후보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2040의 중요한 키워드가 공정이었고 지난 우리 평창올림픽 때도 남북 단일팀 구성할 때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공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좀 공정의 가치가 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실은 지적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심판이 갑자기 선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이 선거를 하면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1분 하는데. 지났습니다. 네.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뛴다 하니까 뭐 되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당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일날 주도하는 것 외에 몇 가지 룰을 정하는 게 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 정책의 의장은 사실은 정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 저는 모시다 보니까 행안부 차관을 하셨죠.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에서 예결위 간사하시고 충북부지사, 충주시장 있을 수 있는 정책은 다 경험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려서 이분이 딴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21대 국회 우리가 의석이 압도적으로 적은데 봉사하셔야 됩니다. 당을 위해서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했고 심판 뛰는 사람이 와서 무슨 공정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혼선을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원내대표께서 제안을 하실 때도 사실 이런 정책의장 같은 거 좀 피하고 싶어서 선뜻 받아들였는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자. 당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도 물어보고 조혜진 후보도 물어볼 게 있으니까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로 우리 조 후보가 먼저 하시죠. 예, 제 말씀 중에 끊어져서 흥분해가지고 시계를 못 봤습니다. 우리 졌지만은 우리 보수 정당이 졌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이 졌지 우리 보수 진영 안 졌습니다. 우리 보수주의 안 졌습니다. 지금은 의석수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가 압도적으로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 좌파 정당에 비해서 열세지만 진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 보수 진영이 저쪽 진영보다 저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바깥에 어마어마한 전문가들과 지식인들, 실력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발탁돼서 국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걸 어떻게 우리 당이 허브가 돼가지고 결집시키느냐가 우리 정책 능력, 컨텐츠 능력이 커다란 정부 여당의 파워를 넘어서는 관건인데 이거를 저는 정책위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내년 2년, 내후년 대선을까지 바라보면서 이 역량을 결집시키고 그게 더 나아가서 범보수 대통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이 보관 혹시 있으시면 좀 같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선거 참패한 원인은 기본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직능단체 전국 단위 직능단체 행사 가보면 우리 당 의원 나오시는 분 없습니다. 다 지역구가 있고 저쪽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평소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우리가 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별, 그다음에 세대별, 성별, 그다음에 직능별 평소에 조직을 다 가지고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는 선거 때만 찾아가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간담회라도 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일종의 이 직능단체나 이런 데 보면 먹튀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선거 때만 도와달라고 하고 끝나면 찾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 승리하는 방법은 조직이 갖출 기본을 다 갖춰야 된다. 우리 지금 제 의원 된 지 16년째인데 아직 당원 교육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당원 교육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신문 방송 보고 알지 우리 스스로 왜 이 보수의 가치가 중요하고 상대 가치보다 우월한지 논쟁하거나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빈대가 없이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도 거기에서 맞춤형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정책을 또 우리 머리로 그냥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여의도 연구소 저도 소장을 거쳤습니다만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빅데이터도 있고 민심을 측정하는 과학적인 장치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우리 생각 이러니까 당신들 따라오시오.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지만, 우리 주영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아주 수백 차례 대협상을 통해서 그 여당을 상대할 추밀하고 아주 준비된 협상 전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협상, 이게 기술 가지고 할 때가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당을 바꿔내고, 또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주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상 전략, 협상 기술이란 경험이 이게 계속 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시는지 주호영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쉬운 거로 물어보는 것 같아서 이거 참 좋은 대답 기대하겠습니다. 전쟁의 방법은 매번 다르지만 전쟁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석수가 바뀌었으니까 협상틀이 바뀌어야 된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앞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권영세 후보 측에서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바뀌었으니까 그게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니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해본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건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확실한 걸 가지고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질문 수준보다 답변의 공격 수준이 훨씬 더 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되신 분께서 본인이 되시면은 비대위원들을 30, 40대로 앉히겠다. 또 대통령 후보도 40대 경제 전문가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바람과 일정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그분이 받아들이신 건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40대는 세대교체라고 생각 안 합니다. 40대는 이미 사회의 중견입니다. 20대, 30대를 발탁하면 세대교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40대에는 마땅히 기회를 줘야 되는 세대고 이제 우리 고민은 그런 준비된 20대, 30대, 40대가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저쪽은 학생운동, 대학교에서 운동하는 애들 데려와도 당장 20대를 쓸 수가 있고, 노동운동, 시민운동 하는 30대 데려올 수 있고, 인재풀이 꽉 차 있습니다, 저쪽은. 우리는 준비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위기 극복할 카드도 못 내밀고, 미래를 생각하면 더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은 이제 미래 생각해서 1분이 지났습니다. 키우는, 질문 바로 해주십시오. 예, 키우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거는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바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있어야 답을 하니까. 키우는 정당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당원들의 자녀들부터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스개 삼아 우리 두 후보께 두 후보 자녀들의 우리 당에 대한 당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당성은, 저는 아들 둘인데 확실히 우리 충성당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고,
한 친구는 군인이어서 지금 입당을 못하고 있고 한 친구는 다 입당해가 있고 그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은데 네, 저도 30대 합쳐서. 네. 답변. 예. 저는 세대 교체라는 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세대 안배가 안 됐어요. 우리 20, 30, 40대 우리 당에서 그 대변할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는 선거 때 되면 성공한 청년들 데리다가 이례적으로 소모하고 버리는 정당인데 청년이 누가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옛날 전대협부터 학생회장 출신들이 꾸준히 그 당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당 운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당 안에 청년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서유럽의 40대의 총리 당대표 나오는 사람들 18살부터 20년간 정당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당 조직 안에 상설적인 청년 조직이 없이는 이례적인 접근으로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드님 당성을 물어봤는데 좀 이제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 네, 저도 30대 아들 2명입니다. 아들들은 물론 우리 당의 입장에서 자기들 친구들까지 이렇게 포섭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16년대부터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 친구들 보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 보수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점차 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젊은이들 우리 당 원으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공격 수준을 조금 높여주셨으니까 저도 조금 센 걸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졌던 것 중에 수도권 2040 중도 보수표를 뺏겼던 이유가 막말이란 얘기가 아까 그게 중요 원인이든 아니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그런 조치가 내려졌는데 우리 당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100마디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한마디 나쁜 얘기를 했을 때 그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주호영 후보자께서 지금 지난번에 세월호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세월호 관련해서 조금 약간 설화를 겪으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니면은 지금 계속 유지를 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앞으로 대형 사고 나면 전부 국가가 돈 다 대주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답변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소신에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 말의 앞뒤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정책위 의장하면서 민주당과 세월호 보상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수도세, 전기세, 상속세 면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그 앞에 보면 있을 수 없는 처참한 사고이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손해배상에 들어가서는 교통사고 배상 법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제 말의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런데 그날 대변인이 그 발언을 못 나가게 취소해달라고 하면 제가 취소하지 않았고 유가족들 그걸 항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다 보고 이게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하니까 잘못된 건 없는데 기분 나쁩니다.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재판에서 손해배상 법리는 그대로 다 지켜졌습니다. 다만 세월호 유족들에게 배상이 많이 나간 것은 1,500억 국민 성금이 더 가외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 제 말의 교통사고 배상 법리로 손해배상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 사법 원칙으로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정배 후보님은 더 첨언하실 말씀이 없겠죠. 주 후보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 사실은 이제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 후보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실 기회도 제가 드릴 겸해서 드렸는데 차명진 후보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본인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보면 괜찮다. 괜찮은 거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내용 중에 일부라도 우리 사회적인 공감과 떨어지는 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말 특히 아픈 부분 사회적으로 아픈 부분 사람들이 많은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우리 조 후보 간단하게. 아까 주 후보님 하신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말은 맞은데 기분 나쁘다. 막말에는 다 논리가 있습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또 지지하는 사람,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대상이 1분 지났습니다. 느꼈을 때 자기를 배제하고 배척하는 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거를 의식하면서 말이 맞더라도 논리가 있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배제하고 배척하고 폄하하고 말하는 건 아닌가라는 걸 우리 모두가 늘 고민해야 될 걸로 봅니다. 시간 남았으니까 예. 우리가 야당으로서 여당을 강하게 견제하는 것과 막말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각자가 상황마다 유의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막말 프레임으로 우리가 여당에 대한 비판이 무력화되거나 입막음하는 일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 중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막 하셨는데 한 20초 정도는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6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상으로 저희들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상호 주도 토론에 한 이런 시스템이 저희가 이번 처음 아마 시도를 했는데요. 제가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1분 이내에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할 경우는 1분 이내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1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시간을 후보자들께서 직접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입을 때는 순간부터 제가 바로 기록을 하고 1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벨을 울리게 하면은 혹시 토론하실 때 방해가 되실까봐 제가 직접 1분이 되면 바로 1분 지났습니다라고 두 조에게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요. 답변이 주도를 하시는 거, 제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누구한테 해라라고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답변을 하실 때 시간을 합쳐서 적어도 1분 이상은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 1분 안에 질문을 못 하실 경우에는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질문이 아닌 경우는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시고 그냥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무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합쳐서 1분 답변이 아니라 각각 1분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아까 그래서 우리 예, 합쳐서 그러니까 한 팀에서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끊고 계속 하시기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은 조에서 그만 말씀하시라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데 제가 보니 우리 너무 다들 점잖으신 분들이라 이렇게 끊고 이러는 걸 좀 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지금부터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그러면 저희가 좀 불리해야 돼요. 예, 자,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아마 예를 지켜서 균형감을 가지고, 왜냐면 지금 오늘 우리 앉아 계신 당선자들께서 충분히 양쪽을 공이 같이 보면서 혹시 언페어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감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기호 1번 주호영 이종배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조혜진 후보조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은 1분 이내로 지켜주시고요. 답변은 최소 1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5분이 이렇게 길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 볼 때마다 남 해로운 일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게 해로운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권영세 후보께서 원내대표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제가 나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8년을 공백기가 있는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4, 5선만 같이 의정 활동을 했고 초선, 재선, 3선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공백기가 긴데 첫 원내대표 나오신 게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다음에 조혜진 후보도 4년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백들을 지금 2년차, 3년차부터는 어느 정도 국회가 익숙한 상황에서 하는데 지금 뭐 현안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셨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15분이 저희들이 이제 무지하게 길 차례입니다. 근데 이 8년의 공백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모두 발언해서 드린 것 같은데 저는 8년 동안에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삼선을 하면서 여의도에서 뭐 정치를 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8년 중에 물론 1년은 제가 그 대선을 지휘하느라고 거의 뭐 의원인지 뭔지 아닌지 떨어졌는지 구분도 못한 상태에서 지냈고 나머지 2년은 제가 중국에서 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뭐 매번 우리 의원님들 만나 뵙고 또 의원님들 오시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뭐 이 국내 정치 얘기도 하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뭐 업데이트를 시킬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 그 완전 야인이었을 때 5년이 정말 이게 우리가 여의도에서 봤던 거는 정말 다가 아니구나. 이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당을 바라보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여의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여의도에 있으면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180석과 104석 혹은 103석 84석의 여당으로서 이 교섭하는 거는 교섭의 무슨 스킬 가지고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우리 뒤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그 주호영 의원님도 얘기하셨듯이 개헌과 개헌 외에는 뭐 개헌도 사실은 그 막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에는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저와 우리 조혜진 후보의 5년 공백 기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많은 거를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개혁을 해서 우리 당이 더 세진, 더 강한 당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끊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끌랑말랑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하시죠. 예. 시간을 합쳐서 1분 넘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제가 내 다음 질문에 답을 해야 돼. 끊겨서 좀 말할 권리가 없어. 질문은 안 되는 없어. 거죠. 보충 답변은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자꾸 제가 당선되면 영남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누가 하는지는 모릅니다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책임 있는 자리가 당대표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부터 상임위원장 숱하게 많은데 우리 당이 어려울 때마다 압도적인 지지를 해준 영남 지지자들에게 매번 무슨 영남 패싱이네 이러면 영남당 된다네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우리를 가두는 자해적 발언이다. 자학적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자그마한 선거를 위해서 자꾸 우리 당 전체의 이미지 하는 이런 게 맞는지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 동의하시겠습니다만 동네에서 나 대구 출신이요 이러면은 굉장히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사람 나 지지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당의 어떤 본산이자 심장이 영남 지역이라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이제 뭐 TK 정당이다, 무슨 TK 자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수도권 이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뭐 제가 노골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게 언론에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불편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아마 우리 주호영 후보께서 뭐 전임 원내대표들이 여기 앞에 계신 그 심재철 후보를 대표를 비롯해서 그 수도권 원내대표였었는데 과연 20대가 잘 됐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조금 약간 그 착각을 하신 부분이 누구나 수도권 원내대표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여기 수도권 원내가 대표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그 정도 1분 지났으니까 끊도록 하겠습니다. 끊도록 하는데 이게 제가 끊김을 당하는 거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는 그런 발언이 해당 행위 아니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정당이 어떻게 잘 되느냐. 이 작은 선거 이익을 위해서 저런 발언하는 거를 해당 행위로 제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흥분하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임 공관장들 임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외교관 공관장 자리에 이제 전문성 없는, 특히 이 정권은 4강 자리에 다 전문성 없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특임 공관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주중 대사를 경험한 권영세 후보께서 특임 공관장이 필요한 것인지, 성공 요소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정권에서 특임 공관장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진짜 그대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2012년 대선을 마치고 2013년 초에, 국내에서 일이 주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이 중국 대사를 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 쪽에 관심은 있지만 커리어 외교관도 아니고, 특히 중국, 제가 미국이나 독일은 뭐 거주해 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괜찮지만, 중국은 과연 내가 잘 모르는 데인데, 나로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당시 당선자 말씀이 중국에서도 이 당선자와 얘기가 바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국 대사로 오기를 바라니까 당신이 꼭 가야 되겠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한테 저는 사실 그 양반 깜짝 놀랐던 게 7번인가 당직을 제안을 했답니다. 저한테. 저는 뭐 기억도 없는데. 근데 한 번 수락을 하고 다 거절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면서 거절하지 말라고, 당신이 적임자고 중국에서도 환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수락을 하고 중국에 갔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여기로 중국에 그 시절에 오신 분도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중 관계가 최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이제 1분이 넘었으니까 제가 다시 끊을 수 있는데, 저는 본인의 부임 과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특임 공관장을 우리가 저쪽에서 남발할 때 어떤 논리로 중단시키거나 막아야 되는 게 좋은지 허용해야 되는지 그 결론적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기회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제 활용을 마치고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임 공관장이 미국도 사실은 폴리티컬 어포인티들이 대사로 많이 갑니다. 이 특별히 중요한 나라에서 그 나라와 이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이 대통령과, 우리나라 경우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유연한 부분을 보내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도의 문제지, 사항대사를 전부 특임 공관장으로 보내는 그거는 옳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원론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참 외교적으로, 왕따 당하고 이런 것도, 전문성이 없는, 그런 특임 공관장을 임명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우리 조혜진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또 당의 스탠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협상에 지원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풍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정책 제반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조혜진 후보님 훌륭하신 분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4년 공백기에 계셨고, 또 전에 주로 계신 데가 이제 미방위 방송 쪽 이쪽만 계셔가지고 전체적인 정책을 잘 아우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부 우려가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전공은 법학인데 보좌관 15년 했습니다. 박찬종 의원님 보좌관 6년 반, 유해창 총재는 보좌관 4년 반, 이명박 서울시장님 보좌관 3년 하면서 사안별 이슈별로 그분들 스포트하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서 그다음에 국회의원 됐고요. 국회의원 초선 4년, 재선 4년 다 당에서 차출당했습니다. 대통령 직계 또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령 이런 것 때문에 초선 4년은 아무도 안 가는, 죄송합니다, 기피하는 환노위 4년 꼬박 했고, 재선 4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명하셔서 문방위, 미방위 4년 꼬박하고 딴 데도 못 갔습니다. 제 농촌 출신인데도 농림이 못 갔습니다. 그걸 당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그리고 간사를 4개 상임위를 간사를 했습니다. 특위까지 여러 군데 특위를 했었고, 저도 정책 부의장을 했었고요. 지난 4년 쉬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결론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쉬지 않고 바로 3선이 됐을 경우에 4년 했을 거 하고 이번에 시작하는 4년, 이번에 시작하는 4년이 훨씬 더 저 잘할 겁니다. 4년 동안 공부 많이 했지만 특히 TV 토론의 패널로 계속 나가면서 4년 동안의 모든 이슈 다 공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네. 특히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는 정책들 경제 전문가 아니지만은 정리 다 되어 있고 뭘 비판하고 어떻게 짚고 어떻게 대안 제시해야 되는지 네,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넘칩니다. 좀 네, 도와주십시오. 후보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3년 차에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민생 경제 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래도 경제의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당이다. 그런 지금 자부심도 갖고 있고 확실한 그런 생각,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좀 놓으라 그래도 잘 안 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민생 경제를 살리는 그런 논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급하게는 일단 원래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서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 많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긴급 SOS 구제를 해서 빨리 그 위기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거는 경기 부양용은 아닙니다. 구휼용, 구제용으로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변형되고 있어서 우리까지 세계 경제 안에 무역 경제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계 경제 틀 안에서 코로나 이후 변형된 경제 틀 안에서 어떻게 다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 경제 특위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고 여기에는 이번에 들어오신 윤희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수의 경제 전문가들 또 뒤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선택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정책위에 다 위원회나 TF로 모셔가지고 만들어내고 그것이 정부 여당이 하는 이 말 안 되는 소득주도니 뭐니 하는 정책들보다 훨씬 더 바르고 경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고 네.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후보님.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대표 후보님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후보께서 8년 동안 국회 밖에 있으니까 국회가 더 잘 보이더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안에서 놓치는 걸 볼 수 있는데 수도권 민심은 수도권 밖에 있어서는 안 보이고 수도권 안에 있어야 보이는 건지 한쪽은 밖에 있어야 잘 보이고 한쪽은 안에 있어야 잘 보이는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한쪽은 내가 수도권에 사니까 수도권 민심을 더 잘 알고 우리가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국회 운영과 관해서는 국회 밖에서 더 잘 보이니까 더 잘할 수 있다 이런데 한쪽으로는 좀 뭐 논리를 몰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은 이쪽 유리하게 저쪽은 저쪽 유리하게 이야기 좀 해봐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저는 뭐 동문서답일 수 있겠지만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민주당 경우에 그냥 친문이 되고 진문인 전해철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민주당 사람들이 확실히 전략적인 선택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도 사실은 이 영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산이고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과거에 우리 호남 중심의 정당들도 호남이 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지도자들을 잘 안 뽑았습니다. 네, 시간이 15분 30분이 흘렀습니다. 아마 양조의 모든 후보자들께서는 이 15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겠지만 지금 관람자들께서는 우리 당선인들께서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듣는 그런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열띤 토론이었는데요. 세션 1 이제 모두 발언 공통 질문 또 상호 주도 토론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으셨습니까? 진지하셨습니까? 네, 지금 잠시 뒤에 점심시간이 시작이 될 텐데요. 당선자님들께서는 향후에 우리 신임 원내대표와 또 정책위 의장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나온 질문들을 좀 제외하고 그 이외에 다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심도 깊은 질문 내용들이 있으시면 준비하셔서 종이를 나누어 드릴 겁니다. 거기에 작성하셔서 현장 질문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에 그 질문 중에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즉석에서 저희가 플로우 질문처럼 받아서 그 네 분이 각각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점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한 점심 식사 시간을 위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한 점심시간 스케치만 하시고 좀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지금 현재 11시 40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당선자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이거 언론에서 스케치를 하니까 좀 나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점심을 좀 드시고요. 12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도시락도 먹고 얘기도 좀 나누시고 12시 50분이요. 12시 개발 단계에서 리사이클링 원사를 발견하고 폐 페트병에서 뽑은 원사로 버려지는 원단이 전혀 없는 공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점자 보조